반갑습니다. 네이버 주식밴드 마중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종목에 접근하는 방식, 그 다음에 종목을 어떤 해석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선정을 해야 되는지 라는 문제에 대해서 동영상으로 설명 자료를 만들려고 합니다. 종목 접근하는 방식은 대체로 보면 세 가지 형태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방식은 뭐냐면 그 전문용어로 얘기하면 이제 탑다운 방식이라고 해요. 상향식. 위에서부터 아래로. 맨 아래에 뭐가 있냐면 내가 결정하는 회사가 있어요. 맨 위는 뭐가 있냐면 경제 지표들, 거시경제, 미시경제, 대외환경, 이런 이제 큰 틀의 경제 흐름을 먼저 있고, 요즘 트렌드에 맞는, 그다음에 요즘 경제 흐름에 맞는, 그다음에 요즘 추구하는 세계 그 경제 지향하는 그 방향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그 기후 협약이라든가 뭐 기타 이제 그 IT라든가 전자 그 뭐죠? 그 무인 자동차라든가 드론이라든가 그런 한 세대를 앞서갈 수 있는 한 세대 기존의 세대와 조금 다른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산업 자체의 틀이 이제 바뀌는 거죠. 바뀌는 형태의 폼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업종을 선택하고 그 업종 안에서도 장래성 있는 전망 있는 회사를 선택하는 방식. 이런 방식을 이제 탑다운 방식이라고 하고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상향식. 전체를 보고 밑으로 들어가서 종목을 추려내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 방식은 뭐냐면 버텀업이죠. 버텀업. 그러니까 뭐냐면 회사를 결정을 합니다. 내가 잘하는 회사, 내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회사, 그리고 내가 믿음이 가는 회사, 아니면 수익이 많이 날 것 같은 회사, 뭐 여러 가지 이유도 다 되는 거죠. 그 회사를 정해놓고 그 회사 안으로 들어가서 그 회사의 재무제표가 어떻고 경영 상황이 어떻고 그 회사의 재무제표가 이렇게 바뀔 때 주가가 어떻게 바뀌었고 1분기에는 주로 이 회사가 이 업종에 주로 포지션이 잡혀 있기 때문에 매출이 많이 뛰어서 주가가 오르고 2분기에는 비수기이기 때문에 뭐 주가가 내리고 이런 회사를 이미 결정을 해놓고요. 그 회사의 경영 상황, 뭐 기본적으로 이제 작은 의미의 이제 그 회사를 지표 보는 회사를 보는 건 여러 가지 각도인데 그 중에 이제 아주 일부분이죠. 재무제표 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회사가 이제 그 갖고 있는 거래처들의 뭐 다양성, 뭐 기타 등등 이런 대상을 정해놓고 이제 들어가는 것을 이제 미시 경제 저기 버텀업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주식 용어에서 이제 가장 많이 쓰는 용어들이 쭉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손에는 차트를, 한 손에는 재무제표를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차트라고 하는 거는 사고 팔고 하는 그 장사의 개념, 시장 논리에 입각하는 이제 그 주식을 해석을 하는 거고요. 재무제표라는 거는 그 회사의 기본적인 펀더멘탈이죠. 그 회사가 갖고 있는 미래 가치, 자산 가치, 재산 가치, 뭐 그다음에 뭐 수익 가치 이런 것들을 따져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얘기는 상향식이고 두 번째 얘기는 하향식이 되는 거죠. 버텀업. 회사가 이미 결정이 돼 있어요. 이 회사가 요즘 경제 환경이 세계 경제 성장률이 상향 하향세다. 상승세다에 따라서 이 회사의 매출이 어떤 형식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이 회사가 주가가 조금 더 뛸 것이다. 내려갈 것이다. 라는 거를 회사의 관점에서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형식을 취하기 위해서는 그 회사의 이제 내부적인 이슈라든가 정보라든가 그 회사가 갖고 있는 모멘텀들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활용을 하고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상향식, 하나는 하향식이 되는 거고 또 다른 방식, 세 가지 방식이라고 했으니까요. 그 세 가지 방식 중에 나머지 다른 하나는 뭐냐면 그때 등장하는 이슈에 맞는 회사,
예를 들어서 대선 이슈가 있다 라고 한다면 그 대선 이슈에 맞는, 그러니까 좁은 의미에서, 그러니까 약간 비하하거나 뭐 이렇게 좀 그 속된 말로 얘기하면 좀 싸구려 취급받는 게 이제 테마주라든가 그 뭐 그런 유의 것들이죠. 단발성 뭐 매출, 뭐 단발성 주가 상승 뭐 이래서 이제 비하되기는 하지만 엄연한 사고 파는 이제 스킬 개념으로 보면 상당히 현명한 거죠. 나름대로 발도 빠르고 필요한 자료들이라든가 필요한 정세를 읽어낼 줄 알기 때문에 이런 경제 상황이 되면, 예를 들어서 뭐 구제역이 발생을 하면 구제역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는 회사가 매출이 어찌어찌 될 것이다. 그러면 뭐 농약 기자재들을 만드는 이 회사도 어떻게 될 것이다. 내지는 이제 복날이 되면 닭을 만드는 모 회사가 있죠. 우리나라 뭐 닭 시장에 뭐 거의 뭐 혼자 독식하다시피 하는 그 회사의 매출이 단기간에 어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회사가 단기로 보면 복날이라는 모멘텀을 가지고 주가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라든가 이런 형태로 그때그때 이슈에 맞춰서 회사를 선택하고 단기 매매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향식 탑다운 방식과 하향식 버텀 방식과 그리고 그때그때 이슈에 따라서 뭐 개그 프로에 나오는 그때그때 달라요. 뭐 그런 상황에 맞는 좀 발빠르게 움직이는 이제 그 종목관을 가지는 세 가지 형태로 진행이 된다. 그거에 대한 설명을 여기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 분석 방식은 기업의 내재가치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형이상학적으로 표현해서 그렇지만 실제로는 시장 논리로 쳐다보면 이미 다 지나간 자료들이긴 해요.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자료들, 우리가 활용하는 지표들 전부 1년 전 겁니다. 그 회사가 실적 발표를 언제 하느냐면 2월에 하죠. 좀 빠른 데들은 좀 빨리 할 수도 있고, 왜 실적 좋으면 조금 일찍 발표들도 하잖아요. 근데 안 좋거나 이런 애들은 좀 늦게 하고, 평균적으로 보면 2월 무렵. 이제 복잡 미묘한 회사들은 이제 3월 달에 하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2월 무렵을 기점으로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 회사의 내재 가치의 기본 자료로 써요. 지금 주식을 사가지고 올라야 되는지 내려야 되는지를 판단해야 되는 이 미래를 논하는 자리에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시장 가치로 보면 그 재무제표를 통한, 뭐 재무제표도 이제 그 경제학에서 얘기를 하는 분야로 치면 큰 것도 아닙니다. 아주 작은 분야이긴 하지만 그 경제지표 중에서 활용할 만한 게 이제 회사의 뭐 재무 상태. 그러니까 제가 보는 판단으로 보면 재무제표를 판단하는 거는 망할 것 같은가 안 망할 것 같은가, 그리고 작년까지 잘 벌어서 EPS, 그러니까 그 나중에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그 수치 중에 그 주가 순이익, 주당 순이익이 어느 정도 레버리지를 그리면서 평균적 선상을 유지하는가, 이런 정도를 보는 그냥 그 평가 지표 정도로 활용을 해야지, 이걸 절대값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맹신을 해서 이걸 주식의 현재 가격에다 대입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오류를 많이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는 이런 방식이 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수익 가치라든가 자산 가치라든가 미래 가치라든가 이런 수치를 빼요. 빼지만 1년 전 거기 때문에 참고 자료용으로 써야지 저는 맞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나 어쨌거나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지표는 그거밖에 없고, 가장 빠르다고 하더라도 분기 실적 발표한 거를 토대로 해서 업데이트 되잖아요. 그 전에 먼저 그 정보를 내가 접했다 그러면 내부자 거래가 돼서 뭐 우리나라 같이 물방망이 처벌 받는 데가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법적인 제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다 지나간 자료들이다. 분석해서 기업의 미래 수익을 예측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런 얘기들도 해요. 지금 현재의 주가는 과거의
실적이 이미 다 반영된 것이다. 그렇죠? 주가는 실물 경제보다 6개월 선행하죠. 그건 뭐 정론으로 돼 있는 거고. 왜?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갖는 속성이 모험성이 있는 투자이기 때문에 미래 가치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내가 샀는데 오를 것인가, 내가 샀는데 내릴 것인가라는 미래 가치를 논하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많이 올라간 주식은 대부분 6개월 정도 지나서 보면 이런 이슈들이 거의 다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주가는 회사가 갖는 이슈보다 최소 6개월 정도 선행한다. 1년 뭐 6개월 뭐 이런 식으로 선행을 하고, 그 주가는 거래량이 최소 6개월 먼저 또 선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을 공부를 하게 되면 1년 정도 후에, 2년 정도 후에 그 회사의 가치를 판별해낼 수 있다. 뭐 이런 논리이기 때문에 돌려놓고 생각하면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절대적으로 맹신의 대상은 아니다라는 거죠. 지표로서 보면 굉장히 늦은 자료를 가지고 판단하고 그냥 방향키를 잡을 수 있는 정도로 활용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고요. 탑다운 방식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시경제 환경을 먼저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거시경제 환경에 맞는 업종으로 또 좁혀 들어가죠. 업종으로 좁혀 들어간 다음에 그 업종 중에서 기업 활동이 활발한, 살아서 움직이는 젊은 기업을 찾는 거예요. 아니면 안정화된 상황으로 들어갔지만 공격적인 투자를 한다거나, 그래서 중간점을 맞춰내는, 중화시켜내는 그런 이제 기업들을 찾아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모 기업, A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은 30년 정도 회사 운영을 했어요. 그리고 30년 정도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장의 지배력이 거의 뭐 선두권이에요. 그러면 이런 회사가 갖는 단점은 뭐냐면 이미 발 담그고 있고 이미 회사의 포커스가 여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업종 변환이 쉽지가 않거든요. 전체 방향을 다 틀어야 되는 이제 난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주가로 보면 안정감은 있을 때 변동폭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그 대상으로는 일단은 제외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회사가 요즘 젊은 기업들, 활발하게 움직이는 기업들 폼에 맞춰가지고 큰 폭의 공격적인 재투자를 한다. 기업 변신을 시도를 한다라는 이런 문제들을 찾아내서 투자를 하고 거기에서 수익을 올리겠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버텀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목 자체를 미리 결정을 해요. 그래갖고 이 회사가 이런 경제 환경일 때는 이렇게 주가가 올랐고 1분기에는 활발한 매출이익이 되고 한 3분기 이 시기에는 대체적으로 보면 비수기에 접어들고 뭐 4분기에는 뭐 어찌 되고 이런 것들을 회사를 분석해서 그 회사 환경에 맞춰서 요때 사고 요때 팔고 하는 작업들을 하는 거고요. 모멘텀 접근 방식은 용어에서 이미 다 설명이 됐죠. 그때그때 단기 이슈 아니면은 그때그때 바뀌는 이슈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업종이라든가 회사를 선별해서 이제 그 투자를 하겠다. 뭐 이제 이런 논리고요. 이제 자세히 들어가고 이제 탑다운 방식은 뭐고, 버텀업 방식은 뭐고, 모멘텀 방식은 뭐고,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가 봐야 되겠죠. 일단 탑다운 방식으로 들어가면 탑다운 방식은 이제 깨알같이 써놨긴 했지만 읽어 보시면 각자 이제 읽어 보셔야 될 내용들이고요. 탑다운 방식은 뭐냐면 주식시장의 대세를 먼저 판단한다. 그러니까 이제 주중 내용들은 돼 있는데 뭐 경기 통화량이라든가 경기 그 성장률이라든가 전 세계 이제 경제 성장률, GDP 흐름, 뭐 기타 등 뭐 금리, 유가, 뭐 환율 요런 거시경제 환경, 그리고 뭐 요즘 많이 나오는 뭐 미 연방 FOMC에서 뭐 기준 환율과 환율을 올린다, 내린다, 뭐 이런 부분들, 그런 거에 반응을 하는 양상들을 이제 출연해서 그 투자의 대상으로 이제 삼아 가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시장이 흘러간다라는 거를 이제 학설로 만든 사람이 또 이제 있어요. 일본에 가면
우라카미 군유라고 하는 분이 시장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가지 사이클로 진행이 되더라. 계절만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가지 계절이 있는 것이 아니고 꽁꽁 얼어붙은 그냥 모든 것이 다 손해가 나고 그 마이너스권이 될 것 같은 그런 끊임없이 내리는 장이 있는가 하면 또 슬금슬금 그 중에서 꽃을 피우는 일부 업종이 생기더니 전체적인 업종이 동시에 업황이 좋아지고 주가가 활발한 장을 맞고 그 다음에는 막 불탈 듯이 전체적으로 막 수출 기업 업종 그 나라를 먹여 살리다시피 아니면 이제 글로벌 경제에서 그 나라의 자랑거리가 될 만한 그런 좋은 회사들의 이름들이 신문지상에 막 나오는 시기가 있죠. 그러면서 주가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그런 시기가 있고 그런 시기가 끝나고 나면 다시 꽁꽁 얼어붙는 시기로 다시 회귀가 되더라. 이런 논리를 가지고 주식시장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이클을 가진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이클을 경제 회복기, 경제 환란기, 경제 쇠퇴기, 경제 침체기 이렇게 네 가지 시장으로 나눠 놨고요. 경제 회복기를 금융장세라고 해요. 경제가 회복되는 가장 첫 번째 무렵에 반응을 하는 기업들은 은행업, 은행업하고 건설업하고는 거의 같이 가요. 왜냐하면 그 속칭 말하면 건설회사가 망하면 의자하고 전화기 두 가지밖에 안 남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건설회사는 땅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건물을 지어가지고 입주자들의 돈으로 다시 되갚는 거예요. 가운데서 하는 거는 뭐냐면 빌린 돈으로 건설을 해주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건설업이 활황이 되면 은행, 금융, 뭐 투자를 하는 업종들은 똑같은 그 활발한 시장 흐름을 갖습니다. 그래서 요 시기에는 건설업, 은행, 보험, 금융 이런 그 돈과 관련된 돈 펀딩과 관련된 업종들이 이제 그 슬금슬금 이제 그 고개를 들어서 장 대표적으로 상승하는 종목들로 이제 자리를 하고요.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이제 여름의 이제 시기가 되죠. 여름의 시기는 이 여름의 시기라는 건 뭐냐면 그만큼 뜨겁고 따뜻하고 분위기가 좋은 시기라는 거죠. 추운 겨울보다 낫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여름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고요. 이런 때는 실적이 우수한 회사들 그리고 뭐 경제 전반에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회사들 소위 말하면 국내 그 자기 나라 내지는 글로벌 기업들 중에 대표할 만한 이제 큰 업종들이 활발하게 영업이익을 올려가면서 영업 활동을 해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가을과 같은 시기가 온다. 요거는 이제 쇠퇴기라고 표현했는데 역금융장세. 쉽게 얘기하면 잘 될 때 투자를 하잖아요. 잘 될 때 투자하는 거거든요. 안 될 때 투자를 해야지 되는데 보통의 경우는 자금의 그 밸런스, 캐시플로어상 그 흐름을 맞추기 위해서 잘 되면 돈을 땡겨서 미리 선투자를 진행을 하는 형식을 기업들이 많이 취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자기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은행에 이자를 주는 내지는 이제 은행에 회사에 뭐 기타 등등 담보권을 설정을 하고 돈을 가져와요. 그러면 이제 이자가 발생을 하죠. 그런데 그게 전성기가 딱 지나가 버리면 이자가 버거운 시기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역금융장세다. 이제 꼭 이 논리로 이제 접근해서 설명이 돼서는 안 되겠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돈을 잘 벌던 시절에는 빚도 별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것도 어차피 빚도 자산으로 들어가요. 나중에 재무제표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그 빚도 자산의 역할을 해서 내가 돈을 버는데 동력이 됩니다. 왜? 빌려왔긴 했지만 그걸로 자동차도 사고 집도 사고 해서 살고 앞을 꾸려나가는데 다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언제 내가 좋을 때 이게 다 자산 가치를 해요. 근데 내가 힘들어지고 감당을 못하게 되면 이
금융 혜택을 받았던 자산들, 소위 말하면 좋을 때는 자산이 될 수 있지만 나쁠 때는 가장 골칫거리 빚이 될 수 있는 그 포지션에 있는 내 자산, 이 부분들이 버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역금융장세라는 이제 표현으로 이제 표현을 했어요. 우라카미 군이오라는 사람은. 그러면 제일 먼저 갖다 파는 게 빚내서 산 거를 갖다 팔겠죠. 그걸 제일 줄이고 그나마 남아있는 순자산은 뺏기지 않는 한, 법적으로 뺏기거나 아니면은 어거지로 팔아서 갚아야 되거나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는 한 그냥 빚부터 청산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침체기에 들어간다. 실적 없고 뭐 내수도 경기가 침체로 줄어들고 뭐 수출도 그 시원치 않고 뭐 이런 시기로 돌아간다. 이 사이클을 가지고 경제는 돌아간다. 근데 이 시기엔 뭐 금리가 어떻고 뭐 이제 실적이 좋았다가 실적이 나빠지면서 실업률도 상승하고 실업률이 상승하니까 경기가 얼어붙고 뭐 이런 그 순환 구조를 가지는 거예요. 이건 이제 제가 설명 안 해도 웬만큼 이제 아실 만한 내용들이라 이 그림 보시면 대충 알만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떠냐? 우리나라의 경우를 이건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고요.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이제 발췌해 온 내용이고요. 이 책의 저자분은 굿타이밍 뭐 이렇게 돼 있는 그 책인데 제가 나중에 여기에다가 인용한 문구를 이제 넣어 놓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참 잘 만들었다 하는 내용이라 이제 빌려왔고요. 우라카니 구미호를 한국 경제로 해석을 한 거예요. 우라카니 구미호가 얘기한 그 군이호가 얘기한 경제 사계절론을 한국 경제는 어떻게 돌아가냐, 정말 저 이론이 맞을까라는 거를 가지고 대입을 해서 봤더니 맞더라 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2002년도 그 상황이고요. 경기 부양 시기, 그러니까 이제 그 우라카니 군유식으로 얘기하면 그 봄에 해당하는 시기. 여기는 건설, 은행, 보험들이 주가가 뛰더라.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유틸리티 업종들이 있죠. 경기 방어주, 지수 방어주들 아니면은 꼭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통신이라든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긴 해요. 근데 없으면 안 돼, 또. 그래서 가격을 사용량, 비용을 줄이더라도 쓰기는 꼭 써야 되는 그런 좀 것들 있죠. 통신비 이런 것들. 줄이면은 먼저 줄이긴 하지만 또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줄이더라도 사용을 하는 그 경기 이제 지수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이런 업종들에 그 많이 분포가 돼 있습니다. 뭐 제약이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안 먹어도 되면 안 써도 되면 아예 정리를 해버리는 거거든요. 사치품으로. 근데 없으면 안 돼.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경기가 좋을 때는 좀 펑펑 써도 되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최대한 줄이면서 유지는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지수 방어 내지는 이제 유틸리티 업종 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 업종들이 순서대로 맞춰서 이렇게 상승을 하더라. 그리고 경제 회복기가 들어가면 경제가 좋아지면 뭐가 제일 좋아지냐면 우리나라 이제 대표 업종들이 막 수출 일선에 있는 업종들이 고개를 막 들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경기가 좋아지면 여행이라든가 우리 돈도 좀 잘 벌고 고생했는데 놀러 가볼까? 아니면 좀 어디 좀 괜찮은 거 좀 사볼까? 라는 이제 생각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게 내수라든가 여행이라든가 항공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뭐 이제 이런 쪽 사치품들, 꼭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표현은 좀 그렇지만 생활의 질이 좋아지면 누려보고 싶었던 이제 그 생각으로 담고 있었던 걸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업종들이 있잖아요. 해외 여행이라든가 아니면은 백화점에 가서 뭐 마음 놓고 쇼핑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국내 어디 섬을 한번 놀러 간다든가 이게 다 이제 경기가 좋아지고 주머니 사정이 좋아져야지만이 생겨날 수 있는 거잖아요. 없으면 그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 아예 안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등장을 안 해도 되고 등장을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좋아지면
일차적으로 이제 통신비도 좀 편안하게 쓰고 뭐 뭐 누릴 수 있는 거 쓰다가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높은 질의 이제 삶을 꾸리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많이 등장을 하고 그 매출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경기가 좋아졌다라는 거죠. 국내 소비 지표값 내지는 소비자 물가 지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좋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최전성기에 이제 호황기에 가면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이제 대표적인 수출 업종 있죠. 자동차라든가 뭐 철강, 원유, 그 다음에 뭐 화학 업종. 우리나라 그 전체 국가 매출의 그 대부분을 차지하는 업종들이 이 포지션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반도체 뭐 이런 업종들이 그런 업종들이 요 시기에 굉장히 수출 활성화되고 시장 점유율이 세계 시장 점유율이 뭐 1%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지면상에 이제 많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네들이 설비 투자를 동시에 이제 병행을 하죠. 왜 다음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생산 능력을 조금씩 이제 늘려나가는 과정들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런 순환이 우리나라 내수 경기를 봐서도 맞더라라고 이제 그 증명을 해놓은 거고요. 그 업종 중에 대표 회사들을 주가 흐름을 봤더니 순서대로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흘러가고 코스피 지수도 경기 흐름과 엇비슷하게 그림을 만들어가면서 흘러가고 그 다음에 은행주가 먼저 상승을 하고 아무 변동이 없던 포스코라는 회사가 강세를 보이고 수출 전략 업종 수출로 기업의 그 근간을 이제 유지하는 LG 전자 업종이라든가 뭐 이런 그 회사들이 맨 마지막에 상승을 하더라.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그 책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 표로.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코스피 지수를 10년 단위로 이제 쭉 해서 한 차트로 만들어 봤어요. 차트로 만들어 봤더니 의미 있는 이슈가 생길 때 올라가고 의미 있는 이제 일이 생길 때 내려가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코스피 지수가 1000,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구간이 이제 2000을 돌파할까 말까. 돌파했어요. 돌파했는데 무난하게 이제 돌파해서 그 지점을 이제 지나야 되는 시점인데 그 지점을 놓고 치열하게 공방을 하고 있더라. 이 주가를 해석하는 이제 그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그림이죠. 상승형 삼각형. 1000포인트는 돌파선 매매 뭐 이런 다 갖다 붙일 수 있는 그림들이 역시나 코스피 지수에서도 적용이 되고 있더라. 1000포인트를 기점으로 저항점으로 계속 한 5년 주기로 저항점을 작용하다가 5년 주기가 넘죠. 한 7년 뭐 이런 주기로 도달했다가 빠지고 도달했다 빠지고 도달했다 빠지고 하더니 올림픽 개최 이전부터 상승 삼각형을 만들더니 1000포인트를 돌파하고 2000포인트를 찍고 빠지고 이 주고받는 공방전을 하는데 거의 2000포인트를 무난하게 넘어서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그 2016년부터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주식시장에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이제 황금기가 다시 온다. 뭐 이런 논리들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이 그림에서도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한 무라카미 군이오식의 이제 해설이고요. 그 다음에 채권을 가지고 해석을 한 그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이제 계란 이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이론을 토대로 해서 해석을 해본 장면입니다. 이건 아까 얘기한 거는 거시 경제론에 이제 맞춰가지고 그 시장의 대세 흐름을 판단한 것이고요. 이거는 뭐냐면 주식은 채권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길게 설명하기에는 이래요. 그 모든 경제 지표의 기준을 뭘로 잡냐면 국채, 뭐 그다음에 이제 발행된 기업채, 뭐 이런 이제 채권의 수익률 관리를 위해서 많은 지표들이 동원이 됩니다. 채권의 수익률이 떨어지면 채권의 수익률을
보상해 줄 수 있는 뭔가 다른 대책들을 마련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나라도 빚져가지고 돈을 꽂아 쓰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채권의 수익률 관리가 안 되면 국가가 부도하고도 많이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의 수익률 관리에 뭐 한국은행이라든가 그런 이제 굉장히 이제 상위 포지션을 담당하는 곳에서 신경 써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는데 이 그 채권의 수익률을 관리하는 지팡이 같은 역할을 쓰는 게 뭐냐면 금리죠, 금리. 채권의 수익률이 좋아지면 금리를 살짝 바꿔주고 나빠지면 살짝 바꿔주고 하는 변동을 주면서 이 채권의 고정적인 뭐 변하게 하겠지만 이제 적당한 정도의 선상을 이렇게 유지해주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대외 경제에서 이걸 유지를 못할 정도의 금리 인상이 자꾸 진행이 되면 굉장히 고민이 생겨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인상을 자꾸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 환율을 관리를 안 하면 잘못하면 그 환율 조작국 뭐 내지는 이제 그 약간 이제 후진적 경제 환경을 진행하는 이제 그런 오명도 쓸 수 있고 그리고 기업들의 경영 그 이익률이 굉장히 순간적으로 막 계속 떨어져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맞춰주기 위해서 변동을 하면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채권의 포지션은 포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채권들은 빠져나온다. 왜? 이거는 안정적으로 은행에 넣어가지고 수익을 관리하기 위한 뭐돈 단위는 어마어마해요. 몇 천억 단위 막 몇백억 단위들의 채권이라고 해서 이제 우습게 볼 게 아니고 국채, 기업채 이런 거든 단위가 억 단위죠. 기본 최소 단위들이 엄청 크잖아요. 그러면 수익률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돈들이 빠져나와서 주식 시장으로 흘러 들어간다.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간다라는 이제 논리예요. 이게 이제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이때는 주식을 사고 그 논리를 이용해서 이때는 은행에다 넣어놓고 이때는 부동산을 사는 게 낫고 왜냐하면 이때는 부동산이 수익이 되는 거고 부동산의 수익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죠? 그림에 나와 있는데 부동산의 수익이 끝나면 주식으로 가기에는 불안한 시기죠. 왜냐하면 투자의 가치를 따지는 이제 그 공격 투자 대상들로는 좀 불안하다. 그래서 돈을 넣고 쉰다. 주식을 쉬는 거예요. 쉬고 그리고 금리가 다시 최고로 정점에 올라가면 예금을 채권으로 바꾼다. 가만히 앉아서 그 수익 폭이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채권으로 바꿔서 넣고 다시 부동산으로 이렇게 사이클이 돈다. 이 논리를 돌려가지고 해석하면 뭐냐면 금리가 올라갔을 때는 채권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채권을 투자한다라는 얘기고 채권을 투자를 했었는데 금리가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채권의 수익률이 계속 떨어지는 거잖아요. 채권이라는 거는 처음 발행한 거에 할인폭을 미리 채권을 산 사람이 미리 땡겨서 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갚을 때 원금을 다시 돌려주는 그런 그 선이자 떼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선이자 미리 떼놨는데 이율이 높아지면 조금 더 먹는 건데 이율이 계속 낮아지면 처음에 뗀 선이자하고 갭이 생기잖아요. 내가 물어내야 되거든요. 원금을 까고 받아야 되기 때문에 원금 관리를 하기 위해서 여기서 빼는 거죠. 빼서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돌아간다. 뭐 이게 이제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그 이제 이론이고요.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봤더니 이런 식이에요. 채권 수익률이 하락하면 채권 투자자들의 투자 대상이 채권이 돈이 안 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돈 되는 걸로 가야 되겠네. 그래서 부동산으로 일부 가거나 국내 증시로 유입이 된다. 이 논리고요. 그리고 그 버텀업 방식은 이제 재무제표를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1시간에 걸쳐서 이제 그 직접 할 거고요. 지금 이제 탑다운 방식을 해서 모멘텀 방식만 하면 이제 이 시간은 끝나는 거고 다음 시간에는 버텀업 방식 하나만을 가지고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것, 수익성, 뭐 성장성, 뭐 순환성,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이제 지표들을 가지고 이제 설명하는 걸 하고요. 지금 이제 모멘텀 방식까지 하고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모멘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금리, 환율, 유가. 유가가 오르면 어느 회사가 좋더라. 유가가 내면 어느 회사는 쪽박 차더라. 이런 호재를 가지고 국제 유가가 변동되는 거를 잘 예의주시하다가 야, 오페크가 감산한대, 증산한대 뭐 이러면 우리나라의 정유업체 내지는 화학 업종은 다 따라가는 거죠. 유화 뭐 이런 업종들.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해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환율이 어찌 되면 환차손이 생겨서 어찌어찌 해서 이 회사는 좋을 거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실적이 좋대. 이런 이제 실적을 모멘텀으로 삼 투자를 하는 사람들. 아니면 단기 테마. 단기 테마는 주로 이런 것들이죠. 뭐 사스가 발생했어. 뭐 내지는 이제 봄 되면 황사 현상이 생기면 누가 최대 수혜를 받는다. 아니면 대선이 생기면 뭐 주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대형 호재는 이거는 이제 터져 나왔을 때 아는 거지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이제 사실상은 이제 조금 안 맞는데 그때 단기 호재로 발생하는 호재들에 대해서 투자 대상 지표로 삼아 주는 겁니다. 전쟁, 뭐 그다음에 실적 이런 것들. 보통 이제 회사의 그 가치는 재무제표라든가 이런 경영 환경이라든가 이런 경제 상황을 놓고서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시장에서 평가하는 이제 주식 가치는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 이제 별개의 문제에서 펀더멘탈이 좋은 회사가 어떤 가치를 받고 보통의 펀더멘탈인데 어떤 가치를 받고 나쁜 펀더멘탈을 가진 회사는 또 어떤 이제 주가 평가를 받는 건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려고 표를 만든 건데요. 그걸 결정하는 거는 누구냐면 고급 정보력과 거대 자본력을 가진 대상이 미리 그 회사를 정보력을 동원해서 정보를 파악을 해서 미리 사모으는 과정을 진행한 회사가 가장 좋은 회사다. 뭐 이런 논리예요.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공개하면서 그 차익을 실현할 대상을 개인 투자자로 대상을 정하고 그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하러 들어올 때 매도해서 차익을 실현하는 이제 일련의 경제 활동이다. 그래서 좋은 펀더멘탈, 보통 펀더멘탈, 나쁜 펀더멘탈이 경제 관점에서 보면 망할 회사, 엄청나게 돈 많이 버는 회사, 엄청나게 성장하는 회사 이렇게 평가를 받지만 주식시장에서는 고급 정보력을 가진 거대 자본이 산 회사, 미리 사모은 회사가 주가 가치가 큰 회사다. 그 회사를 그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정치라든가 금리라든가 유가, 환율, 돌발 변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이다 라는 논리를 표현한 거고요. 그러면 시장 가치로 보면 그 회사들의 어떤 회사들이 이제 그 주가의 상승폭이 가장 높느냐라는 거를 이제 설명을 한 건데 주식 매매는 손실의 리스크를 감안하고 투자하는 모험 투자의 대상이거든요. 은행처럼 원금을 보전받고 원금이 딱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율폭에 따라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손실을 감수하면서 큰 수익을 기대를 하는 그런 모험 투자거든요. 그래서 항상 일정한 수익률 자체가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은행 이율 같이. 그런 개념이 아니고 잘된 선택이 되면 수익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고 잘 못된 선택이 되면 돈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투자를 하는 회사가 부도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모험성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투자이기 때문에 경제학자들 경제론에서 얘기하는 회사의 가치하고 주식시장에서 평가받는 회사의 가치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회사가 잘 되는 것보다 망할 것 같은 회사들이 기사회생해갖고 극적으로
시장에 건강한 회사로 돌발 돌아오는 그런 모습들이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더 훨씬 더 메리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사의 가치를 논하는 게 아니고 사서 남길 수 있는 차익의 가치를 따지는 것이 주식 시장이다라는 이제 그 논리예요. 그래서 주식 투자에는 개별 종목의 호재는 불확실성의 해소, 미래 가치 선점을 따지는 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주식 시장에서 종목의 호재는 불확실한 것들이 해소가 되는 것, 그 다음에 미래 가치가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되는 상황이 포착이 되는 것, 이게 호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관리 종목 망한 회사 있잖아요. 은행에 이제 그 거의 뭐 빚도 못 갚아가지고 법원에 파산 절차 진행되기 전에 기업 회생에 들어가는 회사가 극적으로 졸업을 해요. 이런 완전히 불확실성, 완전히 수렁 속에 있던 회사가 정상기업으로 딱 돌아오는 이런 상황이 훨씬 더 값어치가 더 큰 것이다. 좋은 회사가 조금 더 잘해갖고 우등생이 이번에도 상장 받은 애가 다음번에 이제 상장 받는 거, 이런 거는 주식시장 논리로 보면 그렇게 데미지가 크지 않고요. 망했던 회사가 살아나든가 이런 극적인 모습들이 투자로는 더 수익력으로 높게 평가받는다, 이런 얘기고요. 좋은 회사가 조금 더 나은 영업 실적을 기록하는 것보다 망하게 생긴 회사가 기사회생하는 식의 위기가 안정으로 바뀌는, 완전한 불확실성이 완전한 확신으로 바뀌는 이런 형태들의 모습이 가장 큰 가치로 여겨지며, 좋은 회사의 경우는 미래 신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해서 경제 흐름 자체에 완전히 이제 동조하는 듯한 이런 이제 큰 폼의 투자들이 이루어지는 것, 미래 먹거리 개척, 이런 것들을 주식시장에서는 더 큰 값어치로 따진다라는 겁니다. 지속적 영업이익을 반복하며 안정된 그 성장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우량 기업이 좋은 실적을 한 번 더 기록한다, 이런 것들은 누구나가 다 예측 가능한 이슈이기 때문에 별로 크게 투자하거나 뭐 선뜻 뭐 이렇게 그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보면 모르겠으나 그 큰 폭의 수익률을 따지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이제 쳐다볼 만한 이슈들은 아닌 거죠.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예측이 가능한 이슈보다 불가능할 것 같은 이제 그 상황들이 확실성이 회수돼 가지고 좋은 쪽으로 자리가 바뀌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 단기로 보면 큰 상승 유발 요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불확실성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상승하는 폭도 파괴력의 비례해서 커진다라는 것이고요. 주식은 투자한 종목의 가치가 하락해서 원금이 손실될 가능성을 담보로 한 위험성을 감수하는 투자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논리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안정적이고 편안하고 중장기적으로도 변함없는 회사에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관점이 아니고 수익률을 목적으로 하는 이제 투자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생겨나는 거고요. 이번 시간에는 종목을 바라볼 때는 이제 세 가지 관점에서 본다. 첫 번째는 거시경제 환경을 딱 보고 그 거시경제 환경, 지금 현재 경제 상황들이 돌아가는데 이런 업종들이 유망하더라라고 하는 업종으로 좁혀 들어가서 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를 찾아서 투자하는,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탑다운 방식에 의한 종목을 접근하는 방식이 있고, 그때그때 이슈, 그때그때 경제 환경에 따라서 해당되는 업종을 찾아 들어가서 이제 매매하는 그 모멘텀 방식에 의한 종목을 접근하는 방식이 있고요. 다음 시간에 할 거는 회사는 이미 정해놓고 그 회사가 이런 경제 실적을 낼 때 세계 경제 흐름이 이런데 이렇게 반응했을 때는 어떻게 주가가 흘러가더라. 1분기에는 이 회사가 비수기에 들어가는데 이때는 주가가 어떻더라. 이런 식으로 회사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정해놓고 이미 그 회사의 그 흐름에만 맞춰서 투자를 하는 이제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그 버텀업 방식이라고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버텀업 방식, 재무제표 보는 법, 그 다음에 이제 재무제표에 쓰이는 용어들이 있죠. 뭐 PER이라든가 EPS라든가 뭐 BPS라든가 ROE 뭐 이런 용어들에 대한 설명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식 시장에서 종목을 선정할 때 접근하는 방법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